안녕하세요. 한자 이번에 사범 강의를 맡게 된 정은희입니다. 자, 사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희 그 교재는 형민사 출판에서 나온 교재이죠. 자, 한자 자격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인데요. 자, 우리 사범 급수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1급과의 과정하고는 약간 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범 책의 구성은 각 단원마다 1과에서 5과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1과에서 5과까지의 이 구성에서 각 단원마다 각각의 어떤 그런 내용이 틀리는데요. 1과에서 5과까지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자, 선정한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선정한자 부분이 300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한자 내용이 끝나게 되면 단문이 나오죠. 1급에서도 단문이 나오지만 사범에서도 또한 단문이 또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단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 20개 정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단문의 구성이 끝나게 되면 한시를 읽힐 수 있는 한시감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1급까지는 바로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범에서 총칭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한시감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고전 읽기까지가 되겠죠. 자, 한시감상은 약 5편 정도가 각 과마다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감상의 내용이 끝나게 되면 고전 읽기가 4편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한시와 고전 읽기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한시와 고전 읽기는 해석본에 우리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석본을 계속 읽고 그 개념을 정리를 하셔서 먼저 머릿속에다가 상황전개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원문을 공부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같이 사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범 교재 1과에 나오는 글자는 보면 꾸짖을 가자가 지금 첫 번째 등장하고 있죠. 자, 꾸짖을 가자의 첫 번째 글자에서 보시면 입구자 부수를 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우리 교양급수에서 보았던 바로 오를 가자의 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옳다라는 의미는 바르다라는 의미와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함에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의미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2가지, 3가지의 의미를 확산해서 기억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기에 훨씬 편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꾸짖을 가자의 형태를 잘 보시면 오른쪽에 오를과 바를 가자가 들어가서 입으로 하는 바른 말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꾸짖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을 가자가 우리가 많은 어휘에 쓰이진 않지만 가가대소에서 너무나 우스워서 껄껄 웃을 때 쓰이는 글자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첩어로 똑같은 의미의 글자를 붙여서 첩어로 너무나 웃겨서 의성으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의미의 형태, 행동을 나타낼 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가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나무 이름 가자는 우리 모든 한자는 그렇듯이 형성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나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일단 부수의 형태가 나무 목자를 삼고 있기 때문에 나무 목자의 의미가 들어가면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건축을 짓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글자들은 나무 목자가 부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형태를 잘 보시면 이 글자는 우리가 아래의 교양급수나 또 아래의 급수에서 많이 나왔던 모양의 형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자연에서 뭔가의 광석 아니면 돌이나 이런 광물을 캐낼 때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을 빌려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는
다 모든 글자에서는 빌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 인자의 형태가 들어가서 부수가 사람 인자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부수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빌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의 광물을 빌려와서 사람들이 그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의 제자리에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려보내지 못하는 의미에서 이 글자는 거짓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거짓 가짜가 쓰이는 글자는 많죠. 뭐 가발이다, 그 다음에 가식적이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급의 첫 번째 일과에 나오는 등장하는 글자, 결을 가짜의 글자이죠. 자, 결을 가짜 또한 보면 앞쪽에 해가 떠 있는 모양의 형태의 부수가 들어가면서 결을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틈이라는 뜻이죠. 네, 틈 또는 여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울가 또는 틈가.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맞다 또는 병가를 얻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결을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해일자 부수를 삼고 있는 이유는 해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죠. 옛날 과거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해가 사라질 때까지의 바로 이 해의 모양의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바로 우리는 하루의 시간이 얼만큼 됐다라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 해의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해일자 부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시간이나 날짜를 의미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른 글자를 해석하시게 되시면 훨씬 편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한 모든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나무를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책상을 만들 때 쓰이는 나무가 따로 있고 배를 만들 때 쓰이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모든 나무를 우리는 빌려다가 썼다라는 의미에서 나무 이름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가세라고 하는 글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4범이나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모든 급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선정한자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쓰임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정한자를 공부하고 나면 아래에 나와 있는 쓰임 단어의 이 형태가 시험의 주요 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용례에 꼭 신경을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그동안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정리를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급수 공부에 매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세는 세자라고 하는 건 잠그다라는 의미에서 봉쇄하다라는 뜻이죠. 자, 봉쇄하다, 잠그다라는 의미에서 쇄국주의라고 할 때도 쓰이죠. 이 글자가 죄인의 목에 나무칼과 발에 채웠던 바로 쇠사슬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가세였죠. 그 또한 모든 그 죄인의 목에 씌웠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형태였기 때문에 나무 이름 가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글자에서 보시면 자, 더할 가짜의 형태가 형성문자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이 보이시죠? 자, 이런 글자들은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 시험을 보실 때 똑같은 음을 골라라 또는 뜻이 같은 의미를 골라라라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문자로 이루어진 글자들은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급수 시험에 빨리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바로 곡식을 탈곡했던 그런 농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무 목자의 부수를 삼고 있죠. 오른쪽에 더할 가짜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힘들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다 시족국가,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힘을 더 줄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더할 가짜의 우리의 자원의 의미를 보시면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좀 덜 들어가게끔 했던 것이 바로 농부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마음에 이 노래가 보태졌다라는 의미에서 힘을 더 줄였다라는 의미에서 보탤가 또는 더할 가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급수가 올라가면서 부수가 붙게 되죠. 부수가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의미만 약간씩 변할 뿐이지 형성으로 오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도리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곡식을 타작하는 농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글자도 밑에서 보시면 착가엄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위에서 봤던 가쇠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난날 죄인들에게 칼을 씌워서 단단히 옛날에는 가두었던 이를 우리가 착가엄수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거죠. 자, 되사려 앉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다리를 포개어서 책상 다리를 한다라는 의미죠. 책상 다리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미를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책상 다리 할 가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래서 되사려 앉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발을 포개어서 앉는, 요즘 얘기하면 앞바다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되사려 앉을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글자의 형태 또한 너무나 재밌죠. 앞에 일단 발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보탤 가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결과부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부자는 우리가 앉았을 때에 다리를 포개서 앉는 방법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스님들이 앉아서 어떤 그런 그 수행을 할 때 앉는 방법의 형태가 바로 되사려 앉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밑에 연줄기 가짜 같은 경우에도 보탤 가짜에다가 위에 풀초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죠. 자, 그래서 이 연줄기 가짜 같은 경우에는 연줄기의 의미도 있지만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갈리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의미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뜻을 하나만 간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출제에 이 모양의 형태가 보이면서 이 글자에 뜻과 음을 쓰세요 라고 하면 연줄기 가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줄기 가짜라고 쓰시면 되고요. 가지 가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지 가짜라고 쓰시면 되겠죠. 갈리필이라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의 의미를 세 가지의 의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와닿는, 빨리 와닿는 의미를 시험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연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부수를 보시면 풀초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풀초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두 부수는 우리 한자에서는 식물을 나타내거나 화초를 총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풀초자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연줄기, 연꽃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구수록자의 모양 형태를 보실까요? 자, 구수록자 형태도 마찬가지로 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급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부수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범에는 부수를 묻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부수, 글자의 모양에서 부수가 다른 것을 골라라. 보기를 보여주고 고르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여주고 부수를 써라 라는 문제가 한 2-3문제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구수록자의 부수가 왜 임금왕자가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양의 형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모를 한자라고 본다고 하면, 글자 한자라고 본다고 하면 앞쪽에 이런 모양의 형태와 위쪽의 모양의 형태와 오른쪽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의 형태가 똑같이 가는 형태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실 때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의 형태가 점은 없지만 글자의 앞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구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오기름 가짜 또한 글자의 앞쪽에 구슬옥자의 모양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수 또한 이름을 쓰실 때는 점을 반드시 찍어서 구슬옥변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금왕자는 왜 부수에 해당이 되지 않냐면 임금은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이기 때문에 214자 부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 또한 부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구슬옥자 부수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전에서 찾으실 때요. 자, 그래서 구슬옥자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글자의 위쪽으로 갔을 때도 구슬옥자는 생략이 됩니다. 점이. 다만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구슬옥자는 점을 찍죠. 그 다음에 글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래로 갔을 때도 구슬옥자는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글자의 위쪽에 이런 모양 형태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점이 없어도 이 글자는 구슬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구슬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요 모양 형태는 두 손 맞잡을 공자라고 하는 우리 214자 부수에 들어가 있는 글자이죠. 양쪽 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붙여놓은 모양의 형태가 바로 두 손 맞잡을 공자이죠.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왼손과 오른손에 뭘 하고 있냐면 바로 구슬을 들고 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양손으로 구슬을 들고 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의 뜻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에서 놀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농담을 하다 이럴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희롱하다 이럴 때도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이죠.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한번 예시를 볼까요? 구슬옥자가 두 개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쪽에 이런 모양의 임금왕자의 모양의 형태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구슬이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의 오른쪽에 있는 모양 형태를 보시면 점을 찍어서 얘는 구슬옥자라고 표현을 바로 한 것이죠. 그래서 구슬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쌍목이라고 해서 이 글자는 쌍목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임금벽자에다가 밑에 구슬옥자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임금 왕자가 아니고 점을 찍어서 바로 우리는 구슬의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기 때문에 이 글자 또한 구슬은 구슬이지만 완벽한 구슬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완벽하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이죠.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자, 구슬옥자의 모양의 형태가 앞쪽으로 갔을까 뒤쪽으로 갔을까 위 아래 상하 좌우에 어떤 부분에 오느냐의 위치에 따라서 구슬로 해석을 해야 될까 임금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에 꼭 핵심을 두시고요. 자, 예시를 한 번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는 보시면 글자의 글꼴에서 뒤에 이런 모양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뒤에 이런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임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모양의 형태를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글자이겠지만 모든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이죠. 개견자이죠. 자, 개견자가 들어가서 오른쪽엔 임금왕자의 형성문자가 오면서 임금이 잘 나라의 정치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바로 임금이 제대로 된 임금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미칠광자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견병에 걸리다 이럴 때도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가 바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글자 중에 하나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더할가자의 글자이고요. 앞쪽에는 입이죠. 사람의 입은 일단은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즐겁고 또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 더해서 보태어서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기호식품이 뭘까요? 네, 커피죠. 커피. 자, 커피를 우리가 한자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가차문자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글자의 형태를. 원래는 이 글자의 뜻은 숨을 쉴 때 숨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죠.
예, 숨을 쉴 때 우리가 쌕쌕쌕쌕 뭐 그렇게 나는 소리의 형태를 나타내서 숨소리 배자이지만 우리가 커피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한자로 표기할 때 그 음만 빌려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들을 가차 문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커피를 한자 표기로 이렇게 표기한답니다. 갑이라고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갑이라고 해서 이런 문자는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자, 옆에 등장하는 글자도 보시면 헌데 딱지 가자라고 해서 딱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면서 마무리에 앉는 마무리에 결정지어서 바로 딱지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헌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질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병질력이라고 해서 한자에서 이 글자의 형태가 보일 경우에는 우리 몸에 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을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서 거기에 보태져서 바로 이 상처가 아무는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헌데딱지 가짜이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쓰임 단어를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요. 농가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름농자, 부스럼 딱지가 않는 농포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피부병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형가자는 말 그대로 아우가 아닌 형을 나타내죠. 네, 아우가 아닌 형을 나타내면서 오늘날에는 중국에서 성씨로 많이 쓰이는 글자이죠. 그래서 오를가자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바로 성씨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옳은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맞이인 형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노래가자에도 이렇게 모양 형태가 들어가 있는 글자에도 바로 형가자가 들어가 있죠. 토할각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토하는 건 일단 입에서 나오는 뭔가 불순물이기 때문에 입구자를 붓으로 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각각이라는 의미에서 제각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입에서 각각 뭔가 다른 분비물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꽁소리 각자라도 많이 쓰이지만 토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토한다라는 의미로 뭐 더 빨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글자는 뒤에 나와 있는 토할 객자의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혈이라고도 하지만 피를 토하는 것을 객혈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성실할 각자를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글자는 이미 아래에 나왔던 글자, 아래 급수에 나왔던 글자에서 배웠던 글자이죠. 자, 껍질각자라는 글자입니다. 갑각류라고 할 때 쓰였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어떤 동물들에게 붙여졌던 바로 이름이죠. 자, 껍질각자에다가 아래 나와 있는 마음심자 부수에 바로 핵심을 두시고요.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한자에서는 우리가 마음은 어떠한 곳을 일으키는 곳이냐면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놀라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에는 사람의 슬픔과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껍질각자가 들어가서 마음이 껍질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이죠. 껍질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성실하다라는 뜻이죠.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각성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우리가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각성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분별하다라는 의미에서 분별할 간자이죠. 가릴 간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분별할 간, 가릴 간. 자, 분별할 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글자 중에 묶을소자에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무에 옛날에 선비들은 길을 떠날 때 보따리를 묶어서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쉴 때 보따리를 나무에 묶어놓고 쉬었기 때문에 묶을속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죠. 한자는 모든 것이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해화적이다라고 얘기하죠.
회화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또한 바로 나무에다 보따리를 묶어 놓았던 그림이기 때문에 묶는다라는 뜻이죠. 자, 안에 나와 있는 모양 형태, 이 모양은 8팔자의 모양이 들어가면서 8팔자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8팔자는 우리가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묶어 있는 보따리 속에 뭔가 물체들이 나누어서 정리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가린다라는 얘기는 안의 물건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물건인지 옳고 그르고 아니면 어떤 물건의 종류를 분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별할 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또 뒷장에 가면 우리가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임금님께 아래 신하들이 충고하는 글자인 간언하다 이럴 때 나오는 간할 간자에도 보면 말을 간 분별해서 임금에게 바로 충성스러운 말을 할 때 쓰이는 글자이다라고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 봤던 글자 보면 병질역자의 부수를 삼고 있는 글자가 또 등장하게 되죠. 자,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간자죠. 자, 사이사이 어떤 질병이 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은 우리가 간질을 나타내요.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병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간헐적으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밑에 형성에도 보면 사이간자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를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간질이라고 하는 글자가 시험에 잘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보시면 이런 글자들은 바로 한자로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깨물간자는 깨물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치아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치자를 붓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멈추다라는 뜻이죠. 멈출간 또는 그칠간자라고 얘기하죠. 자, 치아가 아래와 위의 치아가 둘이 부딪히면서 음식을 어떻게 하나요? 씹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치아와 위의 치아가 멈추어서 음식을 바로 중간에 놓고 씹는다라는 의미에서 깨물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잇몸을 나타낼 때는 잇몸, 은이라고 해서 소리가 약간 변하게 되죠. 그래서 깨물간, 잇몸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날이라고 해서 할자는 벨 할자를 써서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글자를 잠시 보시면 우리가 집간자와 박달간자를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글자가 공통적인 글자가 들어가 있죠. 공통적인 글자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해질다라는 의미에서 해질간자죠. 앞에 있는 글자는 나무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해질간자가 아니고 가물한자라는 글자네요. 해질간자가 아니고 가물한.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모양 형태를 보시면 나무가 가물었다라는 얘기는 바짝 말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짝 나무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어떤 물체를 만들었냐면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렛대 같은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한 나무 이름을 나타내는 박달나무 간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종간이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박달나무 간자를 씁니다. 비행기나 아니면 어떤 기계를 조종하게 되는 그런 막대기를 우리가 조종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집간자 같은 경우에는 해질간이 아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글자가 가물한 또는 말을 간자이고, 또는 앞쪽에 있는 글자가 볕단을 나타내는 곡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벼를 다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바짝 말려서 쌓아놓은 바로 볏짚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볏짚을 나타내서 볏짚간 또는 볕간자라고 하니까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짚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되지만 앞쪽에 우리가 볏짚간 이렇게 쓰셔도 맞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해질간자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해일자 부수를 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방패간자이죠.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이나 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쪽에 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해가 서쪽으로 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간식이라고 할 때 쓰이는 의미로 바로 해질간자를 쓰죠. 그래서 임금이 너무나 정치에 일에 푹 빠져서 식사를 제때 못했을 때 쓰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땅 이름 갈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자이죠. 국자. 자, 이 글자는 위에 있는 글자의 형성은 그대로 오고요. 아래에 있는 세 글자는 우리가 국어에서 리을의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그대로 어떤 지명자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글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소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소라고 하는 소리를 가져왔지만 밑에는 우리가 한글의 리을의 발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글자는 우리가 한자로 올리게 되면 소리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찌갈자의 모양 형태를 보시면 밑에 있는 글자는 구덩이를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구덩이 속에 사람이 빠져서 위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뜻이죠. 구덩이에 왜 그렇게 빠졌냐, 어떤 이유로 빠졌냐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글자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갈 또는 다할갈 또는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나를 끌어올려 달라라는 의미에서 빌갈 또는 올려달라라는 의미에서 오를갈. 이렇듯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의미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부수가 왔을 때 해석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자, 여기에서도 해일자 부수가 아니고 여기는 말할로 할자 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찌갈자에 부수를 써라 그러면 해일자로 쓰시면 안 되고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말할로 할자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갈자의 모양 형태는 바로 구덩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린다라는 의미죠. 자, 옆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어찌갈자, 다할갈자 소리 형성 부분이 오면서 부수만 다른 글자가 붙여지면서 의미가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곤충들 중에서도 모든 곤충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재와 비슷하면서 독침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곤충이 바로 뭐냐면 전갈이라고 했죠. 전갈은 우리가 무서운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곤충이기 때문에 바로 전갈갈자의 모양 형태를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벌레 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땅에 기어가는 벌레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리다가 오늘날에는 체계를 잡아서 벌레의 모양을 완전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곤충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모양 형태에서 뱀사자를 써서 사갈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두시고요. 우리가 한자는 겉에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속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겉에 보이는 의미는 뱀과 전갈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남을 해치는 아주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록갈자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있는 의미가 이미 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한자에서 또한 부수가 오드자가 와서 바로 형성으로 이루어진 글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함께 입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털이 달린 바로 옷을 나타내기 때문에 토록갈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갈색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옆에 나와 있는 우리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용감할 감자이죠. 그리고 앞에는 일단 부수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이지만 어떤 나무이냐면 용감하게 싸움에서 이겼을 때 머리에다 씌워줬던 바로 월계관 같은 나무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황용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에서 골인을 했을 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용감하게 싸움을 잘했을 때 장수에게 주어졌던 나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람나무는 오늘날에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추출하는데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올리브의 기름을 우리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모양의 쓰임 단어에서 보시면
감남유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식용유로 쓸 수 있는 올리브유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감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색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은빛을 띠는 남빛을 나타내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권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권색이라고 하는 일본식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는 모든 섬유에다가 염색을 했기 때문에 감색이라고 하는 모양의 형태에서 바로 실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든 섬유를 총칭하는 부수이기 때문에 실사자 부수를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달감자이죠. 자, 달콤한 열매 과실에서 우리가 모든 색깔을 추출해서 실에다가 염색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가장 많이 우리가 썼던 색상이 바로 감색이었다라는 거. 자, 옆에 나와 있는 용용자는 우리가 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주도 용에 우리가 비유를 해서 임금님을 용안이라고 하죠.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님의 앉는 자리를 용상 또는 임금님이 입고 있는 골룡포 같은 것도 다 용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용은 바로 신성시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상상 속의 동물이죠. 자, 그래서 일단 부수가 중요하죠. 자, 부수의 형태를 보시면 용용자 부수를 삼고 있고요. 자, 위에 있는 글자는 하팔합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하팔합자는 머금을 함자의 생략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자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글자와 다른 글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획수가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 가끔 생략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어떤 그 신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머금는다, 안으로 이렇게 보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보관하는 우리 사당을 감실이라고 하죠.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곳도 바로 우리가 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용리에서 보시면 감실의 중요한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적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질난다라는 뜻이죠. 자, 감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달콤하다라는 의미에서 달감자가 들어가서 과일을 먹게 되면 과거에는 풍족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다가 만 것처럼 감질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적이라는 말 의미보다는 감질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질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것 또한 먹고 싶은 욕구를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수를 삼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질병을 나타내는 병질역자의 부수를 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약방의 감초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이죠. 그래서 달감자의 형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모든 달콤한 풀들이 우리 약방에서는 약초들이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한약 재료로 쓸 때는 이 감초를 넣어서 다른 쓴맛들을 바로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감초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감초감자의 모양 형태를 보시면 식물을 나타내는 풀초자 부수를 올려서 바로 우리가 달감자의 열매를 들어가는 바로 달콤한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나타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감초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우리가 이 글자는 한자로 꼭 쓰셔서 감초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구덩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극선에서 많이 봤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이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의미에서 하품자의 글자이고 앞쪽에 있는 글자는 흑토자의 글자이죠. 땅은 땅이지만 어떤 땅이냐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구덩이가 움푹 파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주역, 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괴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또한 하품자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처럼 똑같이 형성으로 들어갔고요. 앞쪽에 있는 글자는 모두 첨자라는 글자이죠. 네, 모두 첨자는 다 첨자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모양 형태에다가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인자 둘에다가 위에 있는 이 모양 형태는
합자의 생략형이고요. 밑에 입구자는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입구자 둘과 밑에 있는 사람인자 둘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희망하는 거는 바라는 거는 한 가지겠죠. 어떤 희망을 바라냐면 과거에는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가장 많이 크게 바랬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바랄 감자이죠. 그래서 감념이라고 하면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돌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물체를 베고 있는 글자이죠. 돌이라고 하는 도구는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무에 비해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있는 무기를 쓸 때에는 입을 크게 벌려서 힘을 가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물체를 벨 때 쓰이는 글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산 깊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산이 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산자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이죠. 자, 당연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할 함 또는 당연하지, 당연할 함자라고 얘기하죠.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산들은 뭐 산책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하기 쉽게 어떤 관광지로 많이 꾸며 놓았지만 과거의 산은 깊숙한 골짜기를 나타내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바로 깊숙한 골짜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모든 산들은 다 당연했다. 산이 깊은 골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깊다라는 의미에서 산 깊을 감자의 의미를 만들어 놓았고요. 자, 이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래에 나와 있는 바로 상감청자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상감이라고 하는 글자 또한 우리가 사범에 공부를 할 때는 꼭 쓰실 수 있어야 되죠. 상자는 본뜰 상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금속이나 도자기 이런 거를 만들 때 무늬를 파고 그 안에다 뭔가 다른 금이나 은을 채워 넣는 기법을 나타내죠. 그래서 움푹하게 골짜기처럼 파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는 기법을 상감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옥돌감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구슬옥자가 들어가거나 나무 이름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들은 너무나 그냥 쉽죠. 앞에 있는 모양 형태를 그대로 보시고 옆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형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형성 문자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위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모두 함자의 글자이죠. 함흥차사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이죠. 다 함자라고 하지만 모든 구슬들은 다 어떨까요? 돌로 이루어져서 그 돌을 갈고 닦아서 나중에 뭐가 되나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이고요. 또는 감륵이라고 해서 쓰일 때는 우리가 소리를 다르게 발음을 해서 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감륵의 의미는 거의 중요하진 않지만 옥돌이라는 의미로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옥이 들어가 있는 모든 글자들은 사람의 인명자에 많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은 보배롭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자에 거의 구슬옥자가 붙는 구슬을 많이 쓰이기도 하죠. 자, 즐길감자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바로 달감자가 들어가고요. 앞에는 술을 의미하는 술류자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닭을 의미하는 닭류자를 나타내죠. 12지지에서 닭띠를 나타내기 때문에 닭이지만 이 모양 형태는 원래는 우리가 술병을 보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그린 측면에서 보고 그린 그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 형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발효식품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술을 나타내거나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바로 이 글자는 모두가 해석이 가능한 글자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술입니다. 술. 달콤한 술을 과거에는 장수들이나 선비들이 즐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기다라는 의미에서 즐길 감자를 이렇게 썼고요. 밑에 있는 칠감자는 싸우는 거죠. 전쟁을 나타내는 글자이죠. 자, 부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창과자라고 하는 부수이거나 활궁자 부수이거나 도끼근자 부수이거나 갈도자 부수이거나 아니면 주사릭자 부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모두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부수들이 과거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들이 한자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글자 또한 창과자의 부수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극심하게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적군을 무찌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찌를 감 또는 칠 감. 그래서 감난이라고 하면 국난을 평정한다라는 뜻이고요. 수문이라고 하는 건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문이죠. 그래서 문문자 부수를 삼고 있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수문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이 튼튼해야 되겠죠.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문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바로 가복갑자의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글자의 형태를 보시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도 글자의 앞쪽에는 다롤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롤자가 아니고 부수의 형태를 잘 보시면 사람의 신체 기관을 나타낼 때는 육다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육다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구별을 하기 위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갑옷이라는 의미가 있고 앞쪽에 있는 글자는 육다롤이라는 글자를 바로 두 개를 붙여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도 바로 갑옷처럼 튼튼한 기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지게를 지고 무기를 맬 수 있는 바로 어깨 부분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견갑골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깨 견자에다가 바로 이 갑자는 어깨 갑자를 쓰죠. 자, 옆에 나와 있는 깃대라고 하는 것은 장인 공자가 들어가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장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만드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무를 주재료로 이용해서 바로 배에다 세우는 깃대를 나타내죠. 바람의 풍랑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바로 만드는 깃대강자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